네, 그럼 이번에는 그 앞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약간은 좀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인가요? S&P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책임물가 연동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이고 시장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는 결국은 물가가 상당 기간 올라가도 우리가 긴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별로 반응 안 한 거는 이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반영이 돼 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표한 일단 이유가 18년 말부터 우리 연준이 우리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고용 시장이 연준의 그 두 가지 목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봤을 때 보통 미국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이 달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안 오르지? 보통 고용이 되면 완전 고용이면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한 2010년 한 중반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미 대칭적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2%가 딱 아니라 2% 조금 올라가도 그냥 우리 이 정책 유지할 건데 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알던 얘기가 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반응은 안 한 거고요. 근데 통화 정책 그 역사에서는 굉장히 획을 긋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럴 거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익률 곡선 억제 이런 거랑 막 혼돈해서 개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메인은 평균 물가 목표제예요. 얘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고요.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수단들이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 그다음에 양적 완화, 채권 매입해준 양적 완화, 3번째가 수익률 곡선 억제, 4번째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 첫 번째, 2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갈 거고요. 그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는 연준이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유럽, 일본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이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 그게 사실 몇 년물 금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0에서 0.2%는 그 아주 낮은 그러니까 짧은 금리잖아요. 이 금리 말고 중장기 금리를 얼마 이상 못 올라가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를 0에서 그 0.1% 사이에서 고정하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 금리를 고정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9월 FOMC 의사록에서 한 얘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이 지금 왜 필요해? 지금 그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10년물 금리가 0.6%예요. 충분히 낮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금리를 연준이 어디에 맞출 건지 상당 기간 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만약에 막 나중에 코로나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경기가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1%가 됐다. 그때 가서 이제 1%에서 우리가 고정할 건지 1.5%에서 고정할 건지는 우리가 고민할 이슈긴 한데 지금 고민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왜 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근데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이게 정부들은 돈을 막 써. 투자를 물론 이제 막 쓰라는 거 아니고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해라. 과감하게 필요한 돈을 근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아주 낮게 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10년짜리 금리를 개인이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빼고는 결국 이 정부는 금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억제를 딱 해줄 테니까 돈을 마음껏 써라. 이런 아이디어를 주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지금 이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을 지금 역사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일단 일본 16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호주가 올해 도입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미국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막 채권 찍어낼 때 했어요. 성공한 사례는
전쟁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정책이지만 어쨌든 해보겠다는 거고 이게 진짜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연준이 돈을 푸는 것보다 진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좀 쉽게 좀 풀어보면은 정부에서 과감한 재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국채 발행을 하는데 예. 그 국채 발행의 금리가 항상 고정 낮은 예. 금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서 계속 매입을 해준다는 네, 건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입량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음. 그 금리가 어디서 고정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중앙은행에서 그냥 그 금리로 계속 사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나요? 금리가 오르거나 그 컨트롤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일단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은 시장에 그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유의미하게는 아니지만 금리가 꽤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 워낙 비관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경기가 뜨거워져도 웬만큼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는 우리가 안 올라가게 해주겠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발행하는 국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금리로 계속 사주는 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미 발행된 국채들에 대한 이게 예. 금리가 뛸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예, 예,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예. 연준에서 컨트롤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아까 그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그 연준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말 그 예술 같은 게 어떻게 그 말 가지고 맞아요. 모든 걸 다 예. 컨트롤 하잖아요. 예. 그 연준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법이랄까? 연준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시장을 그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약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애매하게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뭐 2년이라던가 2년 동안 금리를 안 올리겠어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물가 2%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좀 시장 상황 봐가면서 시장을 달래가면서 일단 워낙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달래가면서 살짝 조정하는 거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보면 항상 이렇게 이번에 약간 밑밥을 깔고 모든 걸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쩍 밑밥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얘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자들 뭐 하면 그냥 성급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말 낚시하듯이 그래서 정말 포워드 가이던스가 연준의 무기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아까 책임물가 연동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원래 연준의 이제까지의 목표는 2%가 마지노선이잖아요. 2%가 근데 2%가 되거나 그 근처까지 오면은 기대 심리 때문에 훌쩍 뛰어넘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처에 오면은 막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억누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네. 이제 지금 물가의 목표가 2%거든요. 물가의 목표가 2%인데 지금 사실 달성이 어려운 이제 상황.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2%가 잠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넘어섰으니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뭐 예전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2%가 넘었다 그러면. 예. 금리 올릴 준비를 해야지. 근데 상당 기간 대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동안 만약에 계속 뭐 금리가 물가가 1%대 상승이었어요. 평균적으로 앞으로 얘네가 계속 3% 나와도 상당 기간은 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2% 이상으로 뛴다 하더라도 대응을 평균으로 그냥 따져서 2%를 지키겠다. 근데 연준이 어떻게 계산할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어느 구간에 어떻게 평균을 구할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다 상상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심리를 딱 지켜보다가 거기에 딱 허를 찌르는.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중 갈등이 사실 이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떠오르는 게 미국의 어떤 대선과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중 갈등 이 강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미국의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황 이후, 대공황을 결국 미국이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강력한 그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 루즈벨트라는 그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일단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힘이 커지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더 이상 미국의 패권을, 아니, 중국의 그 패권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참아낼 수 없는 임계치에 온 것 같아요. 꼭 이번에는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이고요. 가장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선이 되고 지금까지는 막 시장 엄청 신경 쓰고 마이너스 금리도 해라 하다가 이제 그냥 나는 중국하고만 싸우고 싶어. 근데 중국을 싸우는 동안은 금리 좀 낮게 해줘.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에게 일단은 미국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사실 미국 아무리 이게 이 낙수 효과가 신흥국 특히 중국한테 안 나가게 만든다 하더라도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에도 낙수 효과가 가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림.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는 별로 안 할 거고 관세 인상하고 다시 통상 압력 그러면서 일단은 그 풀린 돈이 뭔가 그냥 어떤 버블을 만드는데 이게 버블에 그치는 거죠. 중국만 꺾어내리고 이런 그림이 제일 좀 나쁜 그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제까지 그 두 나라의 어떤 그 뭐죠? 이 갈등 관계를 보면은 금방 중국이 항복을 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어디 잘 버티면서 끌고 가고 맞아요. 미국은 큰 소리는 치는데 실질적인 어떤 타격은 못 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계속 틈틈이 중국은 반격을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원유 페트로달러 도전한 셈이잖아요. 위안화 맞아요. 결제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좀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아직은 너무 미미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액수가? 물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뭐 시도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BIS 기준으로 이제 결제 통화 비중이 미국이 88%, 달러가 88%, 위안화가 4% 정도거든요. 계속 뭐 미미한 시도는 할 건데 아직은 뭐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가 결국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되려면 보유 통화로서의 또 뭐 결제 통화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보유 통화로서의 의미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금 위안화 좀 갖고 싶네. 아, 우리 달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불안하죠. 네,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 중에 하나가 그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쪽짜리 통화인 거죠. 이것까지 개방을 해야 이제는 정말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은 개방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갖게 되거든요. 우리 그 IMF 위기처럼. 그런 우리 사례를 중국이 봤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할 것 같아서 이게 빨리 문이 열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여튼 위안화의 저 화폐 전쟁 그 체계에서부터 시작된 그 중국의 야심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게 이 위안화의 어떤 세계화 이것이 되게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좀 무시를 했는데 요즘 뭐 그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 뭔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서 또 여기에서 뭔가 그 우려를 하고 뭐 기대를 하고 그 진영에 따라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안 해볼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우연치 않게 디지털 경제가 엄청 커지는데 중국은 이미 대부분 모바일 결제 이미 많이 하고 거의 그렇죠. 20%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할 환경도 조성이 돼 있고 시장도 커지니 거기다가 들어가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두 번째로는 감시하기 너무 좋아요. 추적이 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의 국제 수지를 보면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 수지 그러니까 좀 국제 거래 대차를 맞춰봤을 때 대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가 안 맞는 부분을 여기 떼어놨는데 이게 얼만큼 많냐면 경상흑자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나가는 돈이 경상흑자보다 만큼 많았어요. 근데 이게 특히 신기하게 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물론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그 나가는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돈을 더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네. 통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뭐 다 디지털화 시키면 너무 감시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안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지금 막 중앙은행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막 일본도 안 한다고 했다가 그냥 검토 수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도 스터디 중이고 그래서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다. 금융시장 개방해야지. 물론 결제 시장에서의 비중을 꽤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완전한 국제통화로 자리 잡으려면 금융시장을 개방 안 하면 다 큰 의미 없는 일들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 자본 항목이라고 표현하는 그 뭐죠? 이거 그 자유로운 갑자기 자본 거래. 자본 외환과의 그 결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열리기만 하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이 디지털 화폐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결제하는 통화에서는 위안화의 비중이 확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많은 나라들의 중국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물건 사줄 건데 대신 이거 받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저희 뭐 중국하고 거래하시는 나라들 그 기업들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안 그런 이유가 중국도 미국하고 또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달러에 그게 있다 보니까 또 딱 그런 것 같지는. 근데 진짜 어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그 외환 보유고 가운데에서 금의 비중이 막 70%, 80% 이런데 중국하고 우리만 뭐 2%, 3% 이렇고 전체가 달러 국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아직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달러가 얼마나 뭐랄까 위대한,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엄청난 국가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목 성장 자체로 추월당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2020년대. 그래서 그게 뭐 별 의미 없다라는 뭐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꼭 이제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싸워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는 그냥 상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재선하는 게 상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싸우는 일이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 리더십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하고 일단 근데 사실 미국 민주당의 특징은 되게 아름다워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야기. 중국하고도 강경하게 대처할 건데 관세는 우리가 많이 더 올릴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도 싫어, 뭐 멕시코도 싫어 이런 건데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잘해볼게 그건데 될까? 약간 생각은 들어요. 될까? 약간.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선이 어떤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선 후에 어떤 행위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핑계로 삼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핑계인 거고요. 대선 이후에 이 두 후보가 됐을 때 실제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유심히 봐야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재선은 없잖아요. 다음 선거는 없으니까 진짜 이번에 중국에게 당한 서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과거 영상들을 보면 진짜 중국을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겁나는 거죠. 관세 올리고 막 다시 교역 얼어붙게 하면 좀 부담이 결국은 되죠.
화해 제스처로 가야지 이제 좀 풀리는 건데 더 네. 강한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되게 좀 힘들겠죠. 그렇게 네. 예상을 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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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달러 그리고 환율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와 또 여러 그 정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환율이라는 부분은 좀 잘 모르는 분야이라 그런지 얘기할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